한국 정치사에서 말이죠. 전무후무하게 인터뷰 한 번으로 도지사가 된. 그런데 그 인터뷰 덕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짜장 한 번 안 사준 안희정 충남 도지사를 모시겠습니다. 짜장을 먹으면서 아주 질기게 한 30시간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인터뷰 말미쯤에 가가지고, 아니, 뭐, 그렇게 노무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감옥도 가고 막, 그러면서도 인정도 못 받고 그랬는데, 대체 노무현을 왜 그렇게 계속, 곁을 떠나지 않느냐. 막, 조국과 민족 얘기하고 막, 3시간 동안 막 역사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노무현이 좋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 자기 울컥했나봐. 울기 시작해가지고 눈물 막, 콧물 막, 짜장에 콧물 들어가고 그거 먹고 그냥, 더러워서 진짜. 그때 약속했거든요. 도지사가 되면 짜장을 사주겠다고. 안 사줬어요. 안 사줬는데, 그 인터뷰는 한 개인의 정치사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자평하기로는 한국 정치사 지평을 연 인터뷰사의 길이 남을라고 자평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굉장히 그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굉장히 훌륭한 인터뷰였다고 생각해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그때 4시간이 넘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진짜 징하게 했거든요. 한 5시간인가 했는데 사실상 저는 이제 도지사 출마하면 충남 도지사 출마한다고 좀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도지사 얘기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뭐 신상을 털더라고요, 계속. 그때 안 억울했어요? 그때 안 억울했어요? 이 질문을 1시간 단위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노무현 때문에 감옥 갔는데, 왜, 아무런 직도 못 받고, 다른 사람 다 청와대 들어갔는데, 혼자 국회의원도 못 되고, 좆돼가지고, 감옥이나 가고 안 억울하냐고. 저 개인적으로도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자꾸 그 질문에 대해서 너 그때 안 억울했어? 너 그때 너 혼자 감옥 가고 너 아무것도 못했잖아. 너 안 억울했어? 이 질문을 하는데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지라고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4번째가 되니까 뭔가 약간 최면에 걸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부끄러운 것으로 교육받아온 게 한국에서의 남성성의 본질이거든. 그걸 깨줬어요. 여자가 됐어, 이제? 그 벽을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왔던 모든 그 논리와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 내가 왜 그랬지 생각하니까 맞아, 내가 노무현이 좋았어요, 나 노무현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감옥도 갈 수 있는 거지 뭘 그래요. 그러니까 제 모든 감정이 성립이, 내 생활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사실상은 남자 나이가 40 넘으면 여성 호르몬이 늘어서 드라마도 잘 보고 운다고 했는데 사실은 나에게 새로운 호르몬은 김어준 호르몬이었다. 네. 굉장히 위대한. 표현이 너무 더럽네요. 내가 남의 몸속에 호르몬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더구나 남자애. 네, 정말 고맙게 생각해. 정말 고맙게 생각해. 그 인터뷰가 사실은 본인은 예상치 못했겠지만, 왜냐면 마지막에 도지사로 출마합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되면 뭘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 안 했거든요, 전혀. 전혀 안 하고, 한마디만 했어요. 내가 도지사가 돼서 노무현을 죽인 이명박 앞에 나타나는 걸 상상해보라. 이 한마디만 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 인터뷰가 저도 이제 수많은 정치인들을 인터뷰해봤지만 그렇게 호응이 큰 인터뷰는 처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뷰를 거론하고 그 덕분에 막 자기 전화했다고, 그리고 다들 자기 울었다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서 어디로 나간 거예요? 딴지일보에 나왔어요. 딴지일보에. 왜 딴지도 그렇게 많이 봐요? 뭐라고 씨발. 전화했다는 사람 정말 많았어요. 나 안희정 때문에 충청도 전화했다고 친척한테.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한테 직접 전화 오진 않았지만. 근데 하여튼 간에 그 인터뷰가 제 주변과 제가 느낌이 이렇게 확 올 정도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읽혔던 인터뷰였어요. 최근에 전국 시도지사 도정 지지율 1위. 그 도에서 인기 좋다는 얘기죠. 도지사로서. 5분만
내가 얼마나 도지사를 잘하고 있는지 본인 자랑을 하세요. 내가 그 이후로 계속 괴롭힐 거니까. 늘 그런 마음으로 해요. 제 마음속에서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있어요. 제가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상은 직업 정치인으로서 제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의 그 덫에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사회가 서로 모든 직업인이 서로 직업인들, 타 직업인들에게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존경하고, 존경까지는 안 가더라도 존중하고 신뢰해야 되잖아요. 모든 직업은 타 직업에 대해서 서로 존중과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유독 하나 정치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정치하는 놈 다 그놈이라고 그래요. 저는 16살 때부터 혁명하겠다고 고등학교를 제적당했어요. 저는 평생 직업 정치인입니다. 사회적으로 돈을 벌었거나 갑자기 유명해져서 정치적으로 스카웃된 사람 아닙니다. 저는 평생 직업 정치인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존중받고 최소한 신뢰받을 수 있는 직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로지 하나, 직업 정치인으로서 이 직업이 신뢰받게 만들겠다. 이것이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의 처음부터 끝의 모든 원칙이고 제 소신이에요. 아마 그런 저의 노력이 저 사람은 좀 달래뵌다 이런 신뢰를 저는 얻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뷰 8년 전에 할 때도 받았던 인상이 뭐냐면 굉장히 관념적이고 학구적이에요. 학생 같아요. 그런데 이 꼴통 기질이 있어요. 고집이 되게 세요. 그런데 또 의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좋아하면 또 끝까지 가. 근데 또 듣다 보면 혹하지 않아요? 그런 면도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너무 낭만적이다. 저래가지고 자기 앞가리면 어떻게 하나. 응? 밥 벌어 먹고 사는 쓸모가 있겠나 저거. 응?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종합적인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대1로 만나게 되면 설득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뭐냐?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만 설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섹시하고 압축적이고 임팩트 있게 멘트를 던져야 되는데 그거 약해. 그래서 듣다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구나. 그래도 아마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포텐셜과 역량 있는 정치인은 안희정이라고 김어준 총수가 보증할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든가. 근데 대선 이제 얘기를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그것 때문에 불렀으니까. 대선 출마 얘기하면 이념, 정파, 지역을 뛰어넘겠다.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이게 굉장히 폼 잡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뛰어넘어? 지역을, 정파를. 자기도 정당에 속해 있으면서, 당파성이 있으면서 자기도. 되물으면 뭐 어떻게 하냐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실 겁니까? 원래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새로운 것을 그리는 일은 얼른 동의받기 어렵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미래와 제가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민주공화국의 미래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 무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그만 좀 싸워라들. 택도 없는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지역으로 싸우고 이 택도 없는 정치의 이분법의 논리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견해로 넘어가자. 이걸 제안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경우든 간에 이념을 통일시킬 수는 없습니다. 서로 간의 생각과 견해 다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한 공화국으로서의 의사결정을 해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장은 관념적으로 뜬구름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지난 20세기까지 우리가 현재까지 보아온 이 정치의 이 소모적인 싸움들, 이 싸움 극복하자라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이 그 질문에 저는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태도는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미래입니다. 다만 기존의 진영의 논리로 봤을 때 이게 저는 그죠? 충청도 출신이라서 저 가운데 가나? 그러면 탈당을 하던가. 응?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4대강 사업 제 입장 분명합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겠다고 선출된 이명박 대통령의 권한도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타협 지을 겁니까? 어떻게 타협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4대강 사업을 주장하는 이명박은 무조건 악이라고 해서 서로 대가리 박는다고 싸움이 결론이 납니까? 안 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진영의 논리에 입각해서 정치적 명분을 챙길 뿐이지 실질적으로 먹고 살아가는 국민 일반이 요구하는 전혀 동떨어진 정치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철수 씨를 통해서 새정치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저는 거기에 가장 성실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이제 양극단은 필요 없고 중립으로 가야 한다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중립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어떤 사회이든 진보와 보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회이든 청군과 백군의 게임은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 견해는 서로 다릅니다. 문제는 그 서로 다른 견해를 한 국가 공동체라는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내야 할 주제일 때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생산적으로 풀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과거 16살 혁명을 하려고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난 혁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과 악과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20세기의 진리관입니다. 20세기 제국주의 침략 시절 탄업파 초기 자본 때 절대적인 가혹한 절대적 빈곤과 노동자에 대한 착취, 이런 시절에 싸우던 그 싸움의 방식이 오늘날에도 통용되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20세기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20세기의 정치문화로부터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새로운 정치입니다. 정치는 적수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싸우는데 이쪽에서는 권법으로 싸우는데 저기선 개싸움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타협을 말씀하셨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같이 경쟁하는 당사자가 민주주의자가 아니고 경쟁하는 당사자가 20세기 정치를 하고 그런데 나는 새 정치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1970년대 정치를 더 돌아가는데 그런 점에서 네.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꿔낼 수 있는 것은 선거라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리더십은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어지는 상권분립과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틀 외에도 선거가 있기의 중간중간에 여론과 광장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도력의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작동을 안 해요. 할 의사도 없고. 네, 할 의사도 없고. 내가 51%를 먹었으니 나는 무조건 가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혁명을 해야죠. 그럼 뒤엎어버려야죠. 뒤엎어져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또 다른 선거에서 그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국민 대다수로부터 좀 더 높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뿐입니다. 제가 더 현실적인 현명한 태도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입장에 대해서는 늘 저는 민주주의의 타협의 정신을 원칙을 강조하지만 타협을 강조한다고 해서 내 소신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4대강 사업에 반대했지만 4대강 사업 이후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제안했던 건 금강에 3개의 보를 만들어요. 그거 한 개 보만 우선 해본 다음에 1년 동안 생태 모니터링 한 다음에 결론 냅시다. 당신 임기 내에 나머지 그러면 2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충청남도의 젖줄 금강을 지키는 자의 태도이 아닐까요? 어떻게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금강을 살리는 길을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더 실질적인 그 금강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 아닐까요? 안철수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일단 이름부터도 다르고 제가 좀 더 멋있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가고 싶은 포지션이 거기거든요. 어떻게 다르냐고요? 기존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치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씨가 얘기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제가 지난 6년 동안 충남 도지사로서 제가 진보 진영의 도지사지만 386 출신의 좌파 출신이라는 도지사지만 저는 소신은 분명한데 일은 합리적으로 잘하더라. 이 평가를 받아서 전국의 시도지사는 1등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 미래가
절대로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입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새로운 공화국 헌법의 구체적 실천 방향입니다. 안희정 지사께서 최근에 페이스북에 출마의 변이라는 걸 쓰셨어요. 그래서 동교동, 친노도 뛰어넘겠다. 친문, 비문도 뛰어넘겠다. 고향, 뛰어넘는다, 다. 지역도 뛰어넘겠다. 그거는- 다 뛰어넘는다. 그건 종교인이 할 얘기거든요. 심지어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도 뛰어넘겠다. 그런 얘기는, 이분이 전혀 다른 정치를 하겠구나 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도 있을 수 있으나, 뜬구름 잡는다 수준이 아니라, 뭐야, 이거, 지랄? 재수없다.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한 개인이 모든 걸 다 뛰어넘어. 저는 길지 않은 대목 중에서 딱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시간의 모든 미움과 원한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종교에 기이했나? 제가 시도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를 이해시키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미움과 분노를 갖고 있다는 거 이해해요. 저도 또한 제 마음이 드글드글 거리는 거리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사구제를 봉화마을에서 지내면서 49일 동안 기도하면서 저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나는 반드시 다르게 극복할 거다. 이 모든 것들은 식민지가 돼서 나라 빼앗겨서 나라 빼앗긴 백성들이 독립운동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독립운동 안 하면 생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다 매국노인가요? 이 이야기를 현직 대통령이 하게 만들었던 역사예요. 이 역사를 어떤 형태든 간에 이제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날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 우리가 적어도 유로피안 드림이 있으면 우리도 아시안 드림을 만들어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과 이 분단 문제는 아시안 드림을 만들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시아 질서에서의 한일의 침략과 피침의 역사의 마저도 우리는 어떤가 정리를 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현재 싸우고 있는 많은 주제들도 나라 빼앗기고 분단되어서 전쟁을 치렀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온 상처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편 저편 어떻게 사람들이 당만 가입하면 서로 간의 입장을 다 바꿔요.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회의 지식인들 여의도 정당에 어디 들어가 봐요. 똑같은 패싸움꾼데요. 이게 왜 만들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세탁기 주머니 안에 물감 주머니 넣고 지금 우리는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과의 반대편 쪽에 서 있는 거예요. 완전한 다른 네. 정반대 전략인 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정치는 지지를 조직하는 거다. 정치는 자기의 견해를 분명히 함으로써 피하간을 가르고 나의 편을 늘려서 선거에서 이기고 지지를 조직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는 지금 다르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서자 이런 거죠. 모든 의사들은 환자를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역사와 국민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시술 방법은 시대마다 다 다른 겁니다. 아니 이제 답변들은 알겠어요. 아니 근데 새로운 네. 시대가 있어요. 왜냐면 2000년에 노사움에 노란 풍선을 맸던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20대 30대가 됐어요. 시대가 지금 전진하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판을 지금 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후손으로서 김대중 노무현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2000년의 노사모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참여하는 시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왜냐면 우리 몸이 날마다 새롭거든요. 일단 문재인부터 어떻게 제낄 거예요? 지난 대선에서 김두관 도지사를 생각해 보세요. 지지율이 겹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 전략이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전략으로 뭔가 이제 태도와 입장을 정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차별화를 해야지? 지지층이 겹치니까 어떻게 해야지? 웬만한 전략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차피 못 이길 상대고 지지층이 겹치면 나올 필요 없잖아요. 내가 나를 광고할 기회 이 정도 아니라면 그렇게 삼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기고 대통령이 될 거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올림픽과 월드컵이 열리면 새로운 스타가 플레이어가 탄생합니다. 2017년도에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할 겁니다. 20세기로부터 변하고 시대적인 변화를 한번 이끌어보자.
나의 도전은 청와대 5년짜리 직업이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거다. 난 직업인류로서 내 직업적인 목표는 시대를 바꿔내는 거다. 그것이 정치적 직업인들의 직업인류고 목표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를 바꾸자라고 했을 때 다 그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김대중도 그래요. 노무현도 그래요. 어떻게 이길 거냐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그 시대의 주권자들이 결정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경쟁이라는 것을 자꾸 남을 깎아서 내복을 채우는 것으로 경쟁을 그렇게만 봐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보는 지금 21세기의 이 시민사회의 경쟁은 나답게 자유롭게 사는 게 경쟁이에요. 나답게 표현하는 게 경쟁이에요. 지난 20세기까지의 다윈의 진화론은 적자생존의 논리였지만 다윈 탄생 200주년을 계기로 한 우리의 다윈 진화론에 대한 해석은 적자생존이 아니라 협력과 공존의 질서의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어떻게 이길 거냐고요. 그래서 나는 나답게 피어나면 피어날 것이다. 문재인과 상관없다. 예. 그건 문재인의 운명이 있고 안희정의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경쟁하고 민주주의자로서 이 땅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똑같이 헌신하는 정치인의 하나입니다. 그 마음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으는지 좀 보아준다면 그건 우리 역사에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패자는 늘 죽거나 죄를 뿌렸지 경쟁의 결과에 승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자로서 힘을 모아내는지는 우리 사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주장과 견해는 내 견해도 견해의 하나일 뿐이다. 나의 도전도 도전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누구나가 다 터줏대가 먹고 영원한 승자 없고 방어자와 도전자가 따로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경선을 대선일로부터 6개월 전에 하기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족쇄로 작용할 수 있고. 아니 별로요. 별로. 지금 이재명 시장은 뭐 유자체 나오겠다고 했고 이미. 그리고 김두관 전 도지사의 사례를 보아 그게 유지하지 않고 나오는 게 꼭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도민들한테 어떤 동의와 양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 당신 도전해봐. 우리도 한마음으로 응원해줄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론조사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0년, 14년 제1 공약이 충청남도 도정을 잘 살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성장하겠습니다가 제 도지사 제1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도정 지지를 1위 하면 나갈 수 있는 이미 밑밥을 뿌려놨다? 도민들한테 제가 2010년도에 도지사 선거를 할 때 그렇게 공약을 했어요. 충남 도민 여러분, 저는 김대중 노무현 미완의 역사를 이어서 그 역사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또한 저는 김종필 총재가 그 제2인자의 비애와 좌절의 역사를 저는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가지 않을 거냐고요? 영남이 뭉치고 호남이 뭉치니 충청도도 뭉치자고 하는 것은 영원한 3등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지역주의 정치를 하더라도 충청도는 절대로 지역주의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대구에서 태어났건 부산에서 태어났건 대전에서 태어났건 광주에서 태어났건 자기의 정책과 소신으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도지사 만들어 주신다면 지방정부를 잘 성공시켜서 제가 그런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우뚝 서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도지사 2010년 선거 공약의 제1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공약을 걸었는데 나를 도지사로 뽑았기 때문에 난 이미 대선 후보 나가도 돼. 대선 출마는 공약 실천 행위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거죠. 이런 새로운 논리가. 구체적인 경선 후보의 일정이 도저히 도지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는 저도 한번 여쭤봐야 돼요. 의회와 도의 주요 지도자들한테 제가 도지사직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면서 이 업무를 보기가 도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도 좀 상의를 해봐야 합니다. 도정에 어떤 그 펑크 안 나게 일을 꾸리면서 도전할 계획입니다. 성공한 지자체장인 것만으로 자기는 충분하지 않은 거거든요. 자기가 뭐가 달라요? 다른 지자체장들보다 내가 나은 점이 뭐냐고요. 이명박 대통령 청계천 뚜껑 열었다. 버스 전용 차선이다.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한 정치 지도력의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까? 브랜드를 평가할 때는 매우 그것은 저는 우리가 신중하자고 제안드려요.
정치는 뭐라고 얘기를 하든 정의, 공정,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그걸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근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시키는 거냐? 그것은 똑같은 냉장고에 식재료 넣어놨는데 셰프마다 맛이 다르네? 그게 정치 지도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무슨 요리를 만들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점에서 저는 지난 6년 동안 보여줬잖아요. 가장 보수적인 동네에서 가장 진보적인 도지사가 가장 통합적 리더십을 갖고 진보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이미 제가 입증하고 있죠. 그러면, 근데 같은 동네에서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여 아마도 친박의 지지를 받아 아마도 새누리당의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이 양반은 어떻게 이길 거예요? 아무래도 좀 네거티브한 국제적 평들이 많은 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과연 어떤 나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국제적으로 많이 좀 다녀봤으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제적으로 어디 꿀리지는 않게 하겠지. 이런 정도의 기대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주권자들인, 즉 나를 공복으로 부려먹을 주권자들한테 나를 대통령이라는 공복으로 부려먹게 되면 나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이 설명 과정을 누구든 이제 거쳐야 돼요. 누구든. 여기에 모든 후보자들과 도전자들이 집중해 주길 바라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이제 1년 뒤면 끝나요. 이 과정에서 그분이 여론의 광장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인 여론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자꾸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지도자 역할을 이미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상의 조치가 몇 개 안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드의 문제다, 안보 체계의 문제다, 대북 대화의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중요해요. 단 저는 여기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선거가 아무리 51대 49 게임으로 나더라도 난 49%가 그 승자를 향해서 9시 뉴스에 나오면 뉴스 꺼버리는 승자는 안 될래요. 그러면 국가의 지도자 역할을 못합니다. 적어도 나를 찍지 않았던 49%의 사람이 9시 뉴스 때 기분 나쁘다고 채널 돌리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민주공화국이 깨집니다. 그것이 5천년 우리 변방의 민족들이 우리나라가 겪었던 모든 순환은 그 국론 분열과 국가의 분열 때문에 생겨난 문제예요. 오늘날에도 그것 때문에 분단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위기를 지금 겪고 있어요. 아까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내년이면 끝난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권의 지지자 중에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남북관계의 이상 그리고 사드 문제 기타 등등의 주변 국가의 관계 등등으로 인해서 혹시나 내년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느냐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정열 판사 같은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까지 이어서 드리면 만약에 그렇게 뭐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남북 관계가 대단히 위태로워진다면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제 무대에서 좀 뛰어본 사람이 충남도지사를 했던 사람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내년에 전국을 좀 위태롭게 만들어서 갑자기 반기문이 그 국제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모양새로 등장해버리면 밀리잖아요. 난 안 밀릴 자신 있어요. 어떻게? 다 가정을 하고 한 질문이기 때문에 저도 자신감으로 대답할 도리밖에 없어요. 이 질문은. 이명박이 낫습니까? 박근혜가 낫습니까? 저부터는 민주주의 지도자로서 대단히 잘못하셨어요. 두 분 다 지금도 잘못하고 있고. 네. 누가 더 나빠요? 왜? 그리고 민주주의의 큰 원칙으로 보면 민주주의의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 리더십에 대해서 전혀 그분들은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헌정사에서 민주공화국 역사에서 이 역사를 굉장히 사람들이 퇴보했다고 인식하게 되죠. 열을 가리기 힘들어요? 예, 그건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헌정에 있어서의 상권 분립과 의회의를 존중하는 틀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상권 분립과 의회를 존중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대법원들의 대법관들이 바로 나와서 새누리당의 고문을 받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헌정 질서를 실제로 좀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근데 이 부분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뿐이냐? 안 그래요. 대법관들도 책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똑똑한 대통령 하나 뽑아가지고 바뀔 수 있는 세상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아니어도 되네요. 그러나 지휘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의 어떤 책무를 서로 하고 우리가 우리 사회 각계의 지도자들이 그만큼의 책임을 같이 져줘야 돼요. 누가 제일 무서운 상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상대편에서는. 안철수 대표까지 포함해서. 저는 제 자신이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말을 길게 해가지고는. 저의 태도가 조금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모로 진심으로 고민해서 정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더 좋은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향해서 제가 내린 최선의 새로운 정치의 틀이고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태도를 해요. 그랬을 때 제가 경쟁을 대하는 태도,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놓고 비판을 다루는 태도, 사람들의 관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저는 새로운 인간이 되고 싶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미래가 새로운 미래 안 만들어져요. 그러지 않고서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안 만들어져요. 모든 직장 생활이 너는 막 토달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모든 곳이 다 그래요, 지금. 이러한 리더십이 모든 정점에 정치라는 틀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걸 바꿔내야 돼요. 그러면 5천만 명이 모두 기피고 살 수 있어요. 흑수저, 금수저 안 나오게. 근데 손학규는 왜 그래요, 지금? 아니, 손학규 전 대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보가? 왜 저러려고 그러지? 뭐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삼지대에서 뭐 다 모여라. 친문, 친박 빼고 이런 거는요. 노사모 이래로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오는 갈등이 뭐냐면 노사모라는 열렬한 지지와 온라인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그것을 도저히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존재해요. 이렇게 둘이 붙어놓으면 매번 판판 지죠.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뭔가 좀 답을 내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어요. 니들이 잘못된 정치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라고 비난하는 것으로서는 그건 문제제기를 하고 비난을 할 수 있지만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어떻게 풀 수 있어요? 대화하고 논의하는 거 외에 다른 답 없어요. 그럼 삼지대는요? 다 모여라. 정당을 자꾸 이리저리 뗐다 붙였다 하면 안 돼요. 모이는 선수가 다 그 선수가 그 선수예요. 술집 바뀌어도요, 그 선수가 또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는 2차, 3차 했다고 그냥 간판만 바꿀 뿐이에요. 이게 신장 개업하잖아요. 국민들한테 신뢰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안 된다? 저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를 이어온 이 민주당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켜온 사람이고 이 당이 저를 감옥을 가래도 감옥을 가고 감옥 갔다는 이유 때문에 공천을 안 줘도 또 당에 남는 거고 당을 위해서 계속 남아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48년 헌법 만든 이래로 이제까지 정당의 계보들을 그리면 A4 용지로 8장, 9장 나와요. 세상에 이런 정당 정치를 계속 놔두고서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를 발전하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정책이라는 상품을 내다 파는 기업이에요. 기업으로 비유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선풍기 하나 샀는데 내년 갔더니 그 선풍기 회사가 AS 안 해주고 간판 바꿔버리고 그 선풍기 나 모른다고 얘기해버리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어요? 소비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그야말로 혼란스럽고 아수라판의 정당 민주주의 시장을 지금 70년째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책임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초를 깨는 이런 정치적인 무원칙한 이합 집산에 대해서는 늘 반대해왔고 그것을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러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본인이 이번에 안 되면 그나마 이 사람이라면 내가 다음 정권을 맡겨도 안심하고 계속 혼자 떠들겠다.
그나마 나은 분이 누구예요? 다 못 듣는다에 500원 걸어. 물론 못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해요. 어떻게 빠져나가나 보자고. 정당인으로서 이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자를 존중할 거예요. 그리고 그와 경쟁을 했다면 그가 이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승복할 거예요. 이재명 시장은 뭐랄까 아직은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재명 시장님도 보면 소신 있게 당차게 밀어붙이는 걸 보면 이재명 시장님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정치인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쓰임은 국민이 정할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종 사장님은 국민이에요. 우리 고용된 사람끼리 네가 낫다 나가 낫다 도토리 키재는 싸움 해봤자 주인 입장에서 보면 다 웃기는 얘기예요.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가 대규모로 출범을 해요. 500명 정도의 학자들이 참여하고 그중에는 그냥 뭐 진보적인 학자뿐만 아니라 주류 경제학자, 중도 성향의 뭐 학자 구색이 좀 맞춰진다 이거죠. 활동을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는 오늘처럼 태풍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은 마을도 돌아봐야 되고 뭐 바쁘시잖아요. 회의도 맨날 해야 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런 지지 모임이나 싱크탱크나 만들기도 좀 힘들고 지금은 그렇죠.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어웨이 경기나 도전자는 늘 제가 도전자라고 생각하면 물론 핸디캡을 안아야 해요. 그거 타다고 있으면 절대로 도전이 안 됩니다. 내가 핸디캡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걸 핸디캡으로 느끼지 말고 내가 도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극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핸디캡 따지고 연장 따지면 여전히 자기는 도전자에서 못 벗어나요. 모든 대선 후보들이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당 강령집에 다 있어요. 뭐 새삼스럽게 또 만들어요. 문제는 지도자는 이미 강령집과 우리 대한민국이 진보진영 내에서 우리는 어떠한 미래를 만들지에 대해서 이미 큰 윤곽이 다 있어요.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하자, 균형발전은 어떻게 하자, 정부 혁신은 어떻게 하자, 중국 중소기업 정책은 어떻게 하자, 뭐 다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제가 충청남도 도정을 하면서 새로 개발한 정책 아이템이 또 일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있어요. 문제는 주방장으로 치면 냉장고에 이 비품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는 리더십 요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나머지는 이 시대의 역량이 함께 가는 거고 이 시대의 역량이 만드는 것이지 갑자기 싱크탱크 만들고 뭐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뭘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재인을 이제 디스하는 거죠. 아니 문재인 대표를 디스한다고 보지 마시고 저는 정당인으로서 모든 입후보자와 도전자들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진보 진영의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캠프 조직으로서 최대한 슬림해서 운영을 하는 게 당의 단결 그리고 큰 네트워킹의 집단지성을 얻어내는데 그게 더 유리하다. 네이버 들어가 보면 웬만한 거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경제민주화 딱 치면 막 김종인 교수부터 조윤재 박사 뭐 다 있어요. 그 글들. 김종인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표께서 김종인 박사를 비상위원장으로 영입할 때 언론사들이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분은 평생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만 가지고 살았으니까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잘 들어주는 정당이면 어디든 가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일관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죠. 그러고 말았죠. 지금도 그 생각이신 거고. 그 주장과 주제는 아마 김종인 대표님이 거의 신념이나 철학처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자기 불러주면 아무데나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게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을 권력에 줄 서는 사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정치인들의 무소신을 비난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전문가의 역량으로서 우리 사회에 어떤 정보가 오더라도 함께 힘을 모아줘야 되는 전문가 집단이 있다라고 구분을 저는 해야 된다고 그 중에서 봐요. 비난입니까? 뭡니까? 저는 비난 아니죠. 네.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는 그런 정도의 행보를 평생 해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의도 정치권을 무사들의 사회라고는 무사의 룰을 가지고 그분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반 네. 스스로 정치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냥 쓰이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그러면 그분은 이제 자기 모든 생을 털어서 국민들에게 또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살았으니 나를
지도자로 선택해 주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기 인생이 다시 한번 또 정리되게 될 거예요. 그건 그분의 숙제죠, 이제.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저는 개헌을 한다면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봤을 때 자치분권 개헌으로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개헌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은 뭡니까? 민주주의의 초반은 독재자를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독재자를 막아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초벌구이고, 재벌구이로 가면 주권 재민과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버전업 과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의 민주헌법과 국가 운영은 국민들이 좀 더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압을 시혜성, 전시성, 선심성 정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중앙 집권화된 이 600년 체제를 자치분권의 사회로 다시 환원시켜야 합니다. 그게 내각제예요? 흔히 말하는?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높여야 되고,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는 가볼로투텍과 유성기업 노조 파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고 싶죠. 풀고 싶지만 거기에 무력진압으로 들어가는 경찰청 병력과 거기에 근로감독을 해야 되는 근로감독 업무는 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어떠한 명령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도지사로서는 손가락발 입에 물고 지켜볼 도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미국처럼 어쨌든 자치정부가 보다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자치분권으로 중앙 집권화된 이 국가 시스템을 자치분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헌법 개정의 가장 개헌을 다음 한다면 단계의 과제이다. 인사를 짧게 하시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갑시다. 21세기 새로운 시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시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과거의 모든 관성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벗어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제가 여의도에서 배워왔던 모든 낡은 정치 태도로부터 저는 벗어나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듭시다. 그 길이 세월호의 그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제가 했던 맹세입니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것은 관주도형, 국가주도형,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감동받으셨어. 여러분은 이 정도로 맛배기로만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아시죠? 영화 자백. 드디어 10월 13일 종로 인디스페이스에서 개봉합니다. 인터넷에서 영화 자백 검색해 보시고, 이 자백이 사실은 이런 데서 개봉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개봉에 성공했어요. 국정원이 가짜 스파이를 만드는 사건 이야기죠. 서울시 가짜 간첩 사건 다룬 겁니다. 굉장히 재밌다고 해요. 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가전제품은 하이엔드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하이엔드가 뭐죠? 뭐 고급. 네, 고급. 입으로 들어가는 육포에도 고급 육포가 있답니다. 네이처 오다 육포인데요. 무항생제 돼지고기, 유기농 설탕, 운데스산 소금에다가 국내산 생강, 마늘로 만든 육포랍니다. 이렇게 만들면 도저히 팔 수 없을 정도로 고급질 것 같지만 네이처 오다가 해냈답니다. 엄청 맛있고요. 술안주로 먹어도 좋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답니다. 자, 그리고 고려 생활 건강 술술 풀리고 숙취 해소제 역시 천연 유래 성분을 배합해서 얻어낸 화인 피토 성분으로 말짱한 정신을 안겨드립니다. 술술 풀리고는
딴지마켓의 엄정한 검증을 통과했으므로 게시판에서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말이죠. 전무후무하게 인터뷰 한 번으로 도지사가 된. 그런데 그 인터뷰 덕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짜장 한 번 안 사준 안희정 충남 도지사를 모시겠습니다. 짜장을 먹으면서 아주 질기게 한 30시간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인터뷰 말미쯤에 가가지고, 아니, 뭐, 그렇게 노무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감옥도 가고 막, 그러면서도 인정도 못 받고 그랬는데, 대체 노무현을 왜 그렇게 계속, 곁을 떠나지 않느냐. 막, 조국과 민족 얘기하고 막, 3시간 동안 막 역사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노무현이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 울컥했나봐. 울기 시작해가지고 눈물 막, 콧물 막, 짜장에 콧물 들어가고 그거 먹고 그냥 더러워서 진짜. 그때 약속했거든요. 도지사가 되면 짜장을 사주겠다고. 안 사줬어요. 안 사줬는데, 그 인터뷰는 한 개인의 정치사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자평하기로는 한국 정치사 지평을 연 인터뷰사의 길이 남을라고 자평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굉장히 그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굉장히 훌륭한 인터뷰였다고 생각해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그때 4시간이 넘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진짜 징하게 했거든요. 한 5시간인가 했는데 사실상 저는 이제 도지사 출마하면 충남 도지사 출마한다고 좀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도지사 얘기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뭐 신상을 털더라고요, 계속. 그때 안 억울했어요? 그때 안 억울했어요? 이 질문을 1시간 단위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노무현 때문에 감옥 갔는데, 왜, 아무런 직도 못 받고, 다른 사람 다 청와대 들어갔는데, 혼자 국회의원도 못 되고, 좆돼가지고, 감옥이나 가고 안 억울하냐고. 저 개인적으로도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자꾸 그 질문에 대해서 너 그때 안 억울했어? 너 그때 너 혼자 감옥 가고 너 아무것도 못했잖아. 너 안 억울했어? 이 질문을 하는데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지라고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4번째가 되니까 뭔가 약간 최면에 걸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부끄러운 것으로 교육받아온 게 한국에서의 남성성의 본질이거든요. 그걸 깨줬어요. 여자가 됐어, 이제? 그 벽을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왔던 모든 그 논리와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 내가 왜 그랬지 생각하니까 맞아, 내가 노무현이 좋았어요, 나 노무현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감옥도 갈 수 있는 거지 뭘 그래요. 그러니까 제 모든 감정이 성립이, 내 생활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사실상은 남자 나이가 40 넘으면 여성 호르몬이 늘어서 드라마도 잘 보고 운다고 했는데 사실은 나에게 전혀 동떨어진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철수 씨를 통해서 새정치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저는 거기에 가장 성실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이제 양극단은 필요 없고 중립으로 가야 한다는 거고 뭐가 다른 겁니까? 중립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어떤 사회든 진보와 보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 천군과 백군의 게임은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 견해는 서로 다릅니다. 문제는 그 서로 다른 견해를 한 국가 공동체라는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야 할 주제일 때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생산적으로 풀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과거 16살 혁명을 하려고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나는 혁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과 악과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20세기의 진리관입니다. 20세기 제국주의 침략 시절 탄압파 초기 잡은 때 절대적인 가혹한 절대적 빈곤과 노동자에 대한 착취, 이런 시절에 싸우던 그 싸움의 방식이 오늘날에도 통용되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20세기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20세기의 정치 문화로부터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새로운 정치입니다. 정치는 적수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싸우는데 이쪽에서는 권법으로 싸우는데 저기선 개싸움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타협을 말씀하셨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같이 경쟁하는 당사자가 민주주의자가 아니고 경쟁하는 당사자가 20세기 정치를 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나는 새 정치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1970년대 정치를 더 돌아가는데. 그런 점에서 네.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꿔낼 수 있는 것은 선거라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리더십은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어지는 상권분립과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틀 외에도 선거가 있기의 중간중간에 여론과 광장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도력의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작동을 안 해요. 할 의사도 없고. 네, 할 의사도 없고. 내가 51%를 먹었으니 나는 무조건 가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혁명을 해야죠. 그럼 뒤엎어버려야죠. 뒤엎어져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또 다른 선거에서 그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국민 대다수로부터 좀 더 높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뿐입니다. 제가 더 현실적인 현명한 태도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입장에 대해서는 늘 저는 민주주의의 타협의 정신을 원칙을 강조하지만 타협을 강조한다고 해서 내 소신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4대강 사업에 반대했지만 4대강 사업 이후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제안했던 건 금강에 3개의 보를 만들어요. 그거 한 개 보만 우선 해본 다음에 1년 동안 생태 모니터링 한 다음에 결론 냅시다. 당신 임기 내에 나머지 그러면 2개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충청남도의 젖줄 금강을 지키는 자의 태도이 아닐까요? 어떻게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금강 새로운 호르몬은 김어준 호르몬이었다. 네. 굉장히 위대한. 표현이 너무 더럽네요. 내가 남의 몸속에 호르몬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더구나 남자애. 네, 정말 고맙게 생각해. 정말 고맙게 생각해. 그 인터뷰가 사실은 본인은 예상치 못했겠지만, 왜냐면 마지막에 도지사로 출마합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되면 뭘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 안 했거든요, 전혀. 전혀 안 하고, 한마디만 했어요. 내가 도지사가 돼서 노무현을 죽인 이명박 앞에 나타나는 걸 상상해보라. 이 한마디만 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 인터뷰가 저도 이제 수많은 정치인들을 인터뷰해봤지만 그렇게 호응이 큰 인터뷰는 처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뷰를 거론하고 그 덕분에 막 자기 전화했다고. 그리고 다들 자기 울었다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서 어디로 나간 거예요? 딴지일보에 나갔어요. 딴지일보에. 딴지도 그렇게 많이 봐요? 뭐라고 씨발. 전화했다는 사람 정말 많았어요. 나 안희정 때문에 충청도 전화했다고 친척한테.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저한테 직접 전화 오진 않았지만 근데 하여튼 간에 그 인터뷰가 제 주변과 제가 느낌이 이렇게 확 올 정도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읽혔던 인터뷰였어요. 최근에 전국 시도지사 도정 지지율 1위. 그 도에서 인기 좋다는 얘기죠. 도지사로서. 5분만 내가 얼마나 도지사를 잘하고 있는지 본인 자랑을 하세요. 내가 그 이유를 계속 괴롭힐 거니까. 늘 그런 마음으로 해요. 제 마음속에서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있어요. 제가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상은 직업 정치인으로서 제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의 그 덫에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사회가 서로 모든 직업인이 서로 직업인들 타 직업인들에게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존경하고 존경까지는 안 가더라도 존중하고 신뢰해야 되잖아요. 모든 직업은 타 직업에 대해서 서로 존중과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유독 하나 정치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정치하는 놈 다 그놈이라고 그래요. 저는 16살 때부터 혁명하겠다고 고등학교를 제적당했어요. 저는 평생 직업 정치인입니다. 사회적으로 돈을 벌었거나 갑자기 유명해져서 정치적으로 스카웃된 사람 아닙니다. 저는 평생 직업 정치인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존중받고 최소한 신뢰받을 수 있는 직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로지 하나, 직업 정치인으로서 이 직업이 신뢰받게 만들겠다. 이것이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의 처음부터 끝의 모든 원칙이고 제 소신이에요. 아마 그런 저의 노력이 저 사람은 좀 달래뵌다 이런 신뢰를 저는 얻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뷰 8년 전에 할 때도 받았던 인상이 뭐냐면 굉장히 관념적이고 학구적이에요. 학생 같아요. 그런데 이 꼴통 기질이 있어요. 고집이 되게 세요. 그런데 또 의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좋아하면 또 끝까지 가. 근데 또 듣다 보면 혹하지 않아요? 그런 면도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너무 낭만적이다. 음. 저래가지고 자기 앞가리면 어떻게 하나. 응? 밥 벌어먹고 사는 쓸모가 있겠나 저거. 응?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종합적인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대1로 만나게 되면 설득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만 설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섹시하고 압축적이고 임팩트 있게 멘트를 던져야 되는데 그거 약해. 그래서 듣다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구나. 그래도 아마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포텐셜과 역량 있는 정치인은 안희정이라고 김어준 총수가 보정할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든가. 근데 대선 이제 얘기를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그것 때문에 불렀으니까. 대선 출마 얘기하면 이념, 정파, 지역을 뛰어넘겠다.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이게 굉장히 폼 잡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뛰어넘어? 지역을, 정파를. 자기도 정당에 속해 있으면서 당파성이 있으면서 자기도. 되물으면 뭐 어떻게 하냐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실 겁니까? 원래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새로운 것을 그리는 일은 얼른 동의받기 어렵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미래와 제가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민주공화국의 미래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 무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그만 좀 싸워라들. 택도 없는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지역으로 싸우고 이 택도 없는 정치의 이분법의 논리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견해로 넘어가자. 이걸 제안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경우든 간에 이념을 통일시킬 수는 없습니다. 서로 간의 생각과 견해 다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한 공화국으로서의 의사결정을 해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장은 관념적으로 뜬구름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지난 20세기까지 우리가 현재까지 보아온 이 정치의 이 소모적인 싸움들, 이 싸움 극복하자라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이 그 질문에 저는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태도는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미래입니다. 다만 기존의 진영의 논리로 봤을 때 이게 저 뭐하자는 거죠? 충청도 출신이라서 저 가운데 가나? 그러면 탈당을 하던가. 응?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4대강 사업, 제 입장 분명합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겠다고 선출된 이명박 대통령의 권한도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타협 지을 겁니까? 어떻게 타협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4대강 사업을 주장하는 이명박은 무조건 악이라고 해서 서로 대가리 박는다고 결론이 납니까? 안 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진영의 논리에 입각해서 정치적 명분을 챙길 뿐이지 실질적으로 먹고 살아가는 국민 일반의 요구하는 걸 살리는 길을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더 실질적인 금강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 아닐까요? 안철수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일단 이름부터도 다르고 제가 좀 더 멋있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가고 싶은 포지션이 거기거든요. 어떻게 다르냐고요. 기존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치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씨가 얘기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제가 지난 6년 동안 충남 도지사로서 제가 진보 진영의 도지사지만
386 출신의 좌파 출신이라는 도지사지만 저놈 소신은 분명한데 일은 합리적으로 잘하더라. 이 평가를 받아서 전국의 시도지사가 1등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 미래가 절대로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입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새로운 공화국 헌법의 구체적 실천 방향입니다. 안희정 지사께서 최근에 페이스북에 출마의 변이라는 걸 쓰셨어요. 그래서 동교동, 친노도 뛰어넘겠다. 친문, 비문도 뛰어넘겠다. 고향, 뛰어넘는다, 다. 지역도 뛰어넘겠다. 그거는- 다 뛰어넘는다. 그건 종교인이 할 얘기거든요. 심지어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도 뛰어넘겠다. 그런 얘기는 이분이 전혀 다른 정치를 하겠구나 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도 있을 수 있으나 뜬구름 잡는다 수준이 아니라 뭐야 이거 지랄? 재수없다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한 개인이 모든 걸 다 뛰어넘어. 저는 길지 않은 대목 중에서 딱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시간에 모든 미움과 원한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종교에 기이했나? 제가 시도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를 이해시키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미움과 분노를 갖고 있다는 거 이해해요. 저도 또한 제 마음이 드글드글 거리는 거리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사구제를 봉화마을에서 지내면서 49일 동안 기도하면서 저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나는 반드시 다르게 극복할 거다. 이 모든 것들은 식민지가 돼서 나라 빼앗겨서 나라 빼앗긴 백성들이 독립운동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독립운동 안 하면 생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다 매국노인가요? 이 이야기를 현직 대통령이 하게 만들었던 역사예요. 이 역사를 어떤 형태든 간에 이제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날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어도 유로피안 드림이 있으면 우리도 아시안 드림을 만들어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과 이 분단 문제는 아시안 드림을 만들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시아 질서에서의 한일의 침략과 피침의 역사의 마저도 우리는 어떤가 정리를 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현재 싸우고 있는 많은 주제들도 나라 빼앗기고 분단되어서 전쟁을 치렀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온 상처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편 저편 어떻게